안녕하세요. 28살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요즘 마음과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데 상처를 들춰내고 주변에 자꾸 말하면 어느새 무덤덤해진다고 해요.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는 담담해졌다 생각했는데 대나무 숲이라 생각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고 3년 넘게 신혼을 즐기던 중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고 사회 경험도 없던 저라 사실 이혼을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하지만 든든한 지원군 시아버님 덕분에 이혼도 하고 제 사업도 시작할 수 있었죠. 간략하게 연애하고 결혼한 배경을 설명하자면 대학 시절 농어촌 봉사활동으로 떠난 어촌마을에서 오빠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농어를 간 대학생, 오빠는 휴가차 부모님 뵈러 본가에 내려온 직장인의 만남으로 젊은 연령층이 적은 동네에 같이 지내는 기간에 부딪힘이 잦아졌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특히 시아버님이 결혼 전부터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답니다. 대학생들이 공부하기도 바쁜데 봉사활동 다닌다며 그 마음이 예쁘다고 제가 뭘 하던 제 편이 돼주시겠다 하실 정도였거든요. 결혼 후에는 배 타고 나가시면 배 위에서는 연락하기 어려우니 배수리같이 가끔 타국의 항구에 들릴 때쯤이면 전화해 주시고 안부를 챙겨주셨습니다. 오빠 회사가 서울이라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선화야, 나 이제 이번 달까지만 다니면 회사는 그만 가야 할 것 같아. 경기가 안 좋다고 연일 TV에서 방송하더니 몇 달이 지났을까 저녁을 먹다 오빠가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인원 감축에 들어갔고 사업성이 적은 부서부터 정리하기로 했는데 그 부서가 오빠 부서였던 겁니다. 이직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회사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시기 회사에서 정리 1순위가 된 셈이죠. 그래? 오빠, 쉬면서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되겠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본가로 내려가는 건 어때? 급작스러운 오빠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어? 갑자기? 거기 가서 뭐 먹고 살려고. 그래도 서울이 재취업도 수월하지 않아? 그냥 생각해보면 엄마 혼자 지내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여기서 이것저것 해도 결국 회사 생활은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니 부모님 땅에 집 지어서 숙박업 같은 거 해보면 그래도 먹고 사는 것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까 싶네. 시어머님은 결혼 전부터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어디가 크게 아프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아버님이 집을 오랜 시간 비우시고 오빠랑 저도 타지에 있어서 식사 같은 것들을 잘 챙겨 먹을까 걱정되었던 아버님이 어머님을 요양원에 맡기신 셈이죠. 거기라면 안전하고 식사도 꼬박 챙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전과 다르게 건강이 많이 좋아지셔서 요양원을 많이 답답해 하신다는 소리를 며칠 전 들었습니다. 겸사겸사를 생각하면 오빠 의견도 나쁘지 않다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아직 아기는 없지만 곧 2세도 계획해야 하는데 어릴 때 시골 환경에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보자. 어떤 삶이 될지 아직 막연하게 다가오지만 젊으니까 뭐든 해보면 되겠지. 서울에서 딱히 제가 하는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끔은 여행을 오래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터라 그 시기 오빠의 제안은 제주도 한 달 살기와 같이 저에게는 재미로 느껴졌습니다. 한창 TV에서 민박 프로그램이 인기였던 시절도 있어서 막연하게 그런 삶도 괜찮다 여겼던 것 같아요. 지금 집 팔고 그동안 저축했던 거랑 은행 대출하면 본가 리모델링하고 숙박할 건물 하나 정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나름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간의 삶의 터전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로 했어요.
내려가도 좋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는 오빠 본가 뷰가 정말 예뻤거든요. 부모님 집은 한옥 느낌을 살려 리모델링하고 숙박 건물은 일반 건물 느낌으로 계획했습니다. 작지만 수영장도 만들어 숙박으로 활용도 하고 아기가 생긴다면 이용한다는 생각도 가졌어요. 무려 6개월의 긴 공사가 끝나고 이사를 한 후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빠, 이거 봤어? 벌써 예약이 3개나 들어왔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생각보다 비슷했습니다. 저도 농어촌 봉사 왔을 때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오빠 본가가 예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생각했거든요. 어디 봐봐. 우와, 진짜네. 요즘에는 숙박이 조금 비싸도 독채료 있고 풍경이 예쁜 곳을 선호한다는데 오빠 집 위치가 한몫한 것 같아. 위치가 좋고 독채로 있어 복잡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수기가 아니었고 30만 원대로 측정했는데도 예약이 되는 것을 보고 나름 본가로 내려오기를 잘했다 생각했어요. 더워지면 수영장을 오픈하고 가격대가 올라가면 평일과 주말 예약으로 지내는데 크게 걱정 없다 여겼거든요. 나 어릴 때는 이 언덕이 싫었는데 이제는 이 언덕 덕분에 먹고 사네. 그러네. 나도 여기 농활 왔을 때 뷰 한번 보려고 언덕 올라오는 거 힘들다 생각했는데 막상 올라오면 바람이랑 바다가 너무 예뻐서 금세 잊혀지더라고. 내려가는 길에는 또 힘들지 않으니까. 농활 왔을 때 해지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친구랑 둘이 오빠 본가 언덕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난다. 그래, 너 야경 보고 싶다고 친구랑 둘이 맥주랑 안주 바리바리 싸들고 올라왔었지? 내가 언제 바리바리 싸들고 왔다 그래? 그곳에서 휴가차 내려온 오빠를 보게 되고 인사를 하며 안면을 트게 된 것입니다. 오빠랑 지난 이야기를 하니 웃음이 났어요. 본가로 내려와 1년 동안은 이렇게 오빠랑 지내고 어머님과도 무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어머님 이야기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품 좋으시고 저랑도 크게 트러블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무뚝뚝하셨던 뱃사람 시아버지가 저 집에 들어오고 나서 다정해지셨다며 항상 저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빠, 벌써 아버님 오시는 주다. 시간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 시아버지가 다시 돌아오는 주가 되었어요. 전에는 일정이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 저랑 결혼한 이후에는 1, 2일 차이를 보일 수는 있어도 크게 말씀해 주신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동네 어르신들 말로 안 이야기지만 사실 그게 되게 어렵다고 해요. 때로는 물고기 떼를 만나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답니다. 물론 아버님은 베테랑이시라 늘 일정량 이상은 잡아오셔서 믿고 가족처럼 따르는 선원들이 많았지만요. 선화야, 내가 이제부턴 집으로 오는 약속 시간을 꼭 지키마. 시합에 언제 올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전에 오빠가 어릴 때도 아빠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아니까 빨리 오고 싶었는데 그때는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그래도 바르게 자란 오빠가 늘 대견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새 가족이 된 저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안 느끼게 해주고 싶다 하셨답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님이라는데 정말 예쁨 받고 있구나. 매 순간 느낄 수 있도록 사랑 듬뿍 주셨어요. 선아야, 이리 와봐라. 내가 선박수리 하러 갔던 항구에서 머물다가 예뻐 보여 샀다. 어머 아버님, 팔찌 너무 예뻐요. 이건 내 마누라 거. 여보, 이리 와봐. 우와, 어머님이랑 저랑 커플 팔찌네요. 사람들이 보면 사이 좋다고 질투하겠어요. 아버님은 집에 오실 때마다 작은 선물들을 하나씩 사오셨습니다. 소소한 행복이 이런 거구나. 어릴 적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손에 큰 저는 아빠 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빠, 내 건 없어? 아차차,
우리 아들 건 없네. 부부는 일심동체. 선아 거에 네 지분이 있다. 아빠 농담도 할 줄 아네. 아버님의 장난에 온 가족이 함께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뱃사람이라 무뚝뚝하고 집에 들어와도 배 정비 같은 일들을 해야 하니 가족끼리 함께 있는 시간이 적었다고 해요. 이제는 선장이시라 사람들이 하는 것을 체크하는 정도기도 하고 제가 집안 식구 되었다고 여러모로 마음 쓰시는 것 같아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 출항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아버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선아야, 내 미안한 부탁해야겠다. 아버님, 뭔데요? 이번에 나가면 1년 조금 더 걸릴 것 같아. 그간 가자고 했던 곳이 있는데 내가 계속 미뤄왔던 터라 올해는 꼭 다녀와야 할 것 같거든. 네, 아버님 다녀오세요. 그런데 부탁이라뇨? 결혼한 지 3년 차. 여태 어떤 부탁도 하시지 않으셨는데 새삼 부탁을 한다고 하시니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네 어미 말이다. 워낙 약하게 태어났는데 내가 배 타러 나가면 내 걱정하느라 언제 또 마음이 약해질지 모르겠구나. 어머님 이제 건강해지신 거 아니에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지켜보면 주기가 있던 것 같다. 그렇다고 크게 아픈 건 아니지만 기력이 없고 입맛이 떨어지거나 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 한다거나 그럴까 봐. 내가 돌봐줘야 하는데 내가 나가야 하니 너에게 부탁하게 되는구나. 그랬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 걱정이셨어요. 한 마을에서 같이 유년 시절을 보낸 친구이자 이제는 배우자가 된 어머님.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서 시할아버님 반대도 심했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는데 배를 타면서 마음처럼 챙겨주지 못해 늘 미안하시다며 저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하신 거죠.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어머님 식사 거르지 않고 꼬박 챙기고 매일 산책도 할게요. 아버님이 제 아버님이 된 것처럼 어머님도 이젠 제 어머니인데 부탁이라뇨. 아버님, 앞으로는 그런 말씀 마세요.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이 많거나 살가운 스타일이 아니라 아직 많이 친해지지 못했지만 저 많이 예뻐해 주시는 거 저도 느끼고 이제 정도 쌓아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 고맙다. 그렇게 말해주니 내 마음이 놓이는구나. 항상 일만 하느라 집에 와도 겉도는 느낌이었는데 너로 인해서 가정이라는 든든한 테두리가 완성된 것 같아. 고맙다. 아버님의 진심이 느껴져 괜히 울컥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항상 고마워요. 배 타고 나가서 1년을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 힘든 일을 묵묵히 하시면서 오빠 잘 키우시고 어머님도 뒷바라지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젠 저까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는걸요? 네 말 들으니 힘이 난다. 고맙다. 그렇게 말해주니 한결 편하게 다녀올 수 있겠다. 그렇게 아버님과 대화를 마치고 며칠이 지나 아버님은 다시 출항하셨습니다. 이번에는 1년이 조금 더 걸린다고만 하시고 1년이 될지 2년 반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말씀 안 하시고 가셔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시게 된 게 못내 아쉬웠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죠.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어머님과 집 앞 산책을 하고 점심 먹고 나면 오후에는 좀 멀리 오빠랑 손잡고 산책을 가곤 했습니다. 저희가 있는 마을 반대편 쪽으로도 바닷가가 있는데 거기에 작은 커피숍이 생겨서 한동안 그곳이 아지트라 말할 정도였어요. 은퇴하고 오신 어르신 두 분이 작은 빵도 만드시고 차도 판매하셨는데 매일 하는 건 아니었고 금토일 이렇게 3일만 하셨는데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 힘들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서 웃으시고 그렇게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꾸준히 왔어요. 사장님 뵙기 힘드네요.
3, 4개월 지났을 무렵부터 사장님 내외는 안 보이시고 언제부터인가 젊은 여성이 카운터를 보고 있었는데 그날은 사장님이 주방 쪽에서 일을 하시다 저희를 보고 반갑게 맞아주셨거든요. 아유, 그랬어요. 이것도 장사라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조금 더 새로운 걸 하고 싶다는 욕심에 새로운 도전들을 하다 보니 주방에서 나올 시간이 없네. 아참, 그리고 여긴 인사해요. 우리 막내딸이에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가 정리가 되면서 이제 시골에 내려와서 내 일 도와주려 해. 앞으로 자주 볼 테니 인사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사장님의 딸은 희나라고 했는데 저와 1살 차이로 너무 반가웠습니다. 특히 서글서글하게 웃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아마 농촌이나 어촌에 지내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 특히 비슷한 나이의 연령대에 사람들이 잘 없어서 소통을 한다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늘 갈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또래인 희나를 보자 내심 반가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한 터라 오빠와는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20대 후반이라 희나와 나이가 비슷해서 더욱 빨리 친해지게 되었죠. 왠지 근처에 친구가 생겼다는 생각에 저는 한없이 기뻤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저와 오빠 그리고 희나까지 셋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며 웃고 즐기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결혼을 한다고 막상 생각하니까 남자친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에 그동안의 믿음이 와르르 무너진 거지. 뭐 나는 같이 시작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좋았던 건데 남자친구는 그러지 않았나 봐. 아무래도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것 같아. 희나에게 남자친구가 없냐 물으니 헤어졌다 하며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공감이 될 것 같으면서도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이렇다 할 연애해보기도 전에 오빠를 만나서 결혼했던 터라 그런 케이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고 차근차근 시간이 지난다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구나 싶었어요. 헤어지고 마음을 다독일 무렵 부모님이 카페를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를 그만두고 머리도 식힐 겸 당분간은 여기서 지낼 생각으로 내려왔다 했습니다. 희나야, 이상형 있으면 말해봐. 자고로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랬어. 가만히 듣고 있던 오빠가 희나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다며 이상형을 물었어요. 아직은 남자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아이돌 센터 정도의 비주얼이면 일단 만나는 볼게. 희나의 말에 오빠와 저는 빵 터졌습니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이야기의 소재를 이렇게 웃으며 넘길 수 있다니 그런 센스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장난치지 말고 이상형을 알려달라는 오빠의 말에 희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사실 사람 조건 안 봐. 조건 좋다고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나는 그냥 나랑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 든든한 사람이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며 서글서글하게 웃는 희나. 문득 오빠 친구 중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오빠 친구 중에 왜 있잖아. 우리 집에 지난번에 놀러 왔을 때 내가 유독 웃기다는 그 친구. 왜 있잖아. 준서? 그래 오빠 그 친구. 늘 같이 놀러가도 굳은 일 마다 않고 센스 있고 유머러스하고 희나랑 잘 맞을 것 같아. 일도 잘한다 그러지 않았어? 오빠도 잠시 생각을 해보더니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연락해보겠다는 말을 뒤로 하고 잊혀질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원래 무엇이든 빠르게 일을 진행하는 오빠인데 왠지 소식이 없는 것 같아 궁금해졌죠. 오빠, 그때 준서 오빠 소개팅 해준다던 거 연락해봤어? 아, 그 일? 연락했었지. 근데 왜 말이 없어? 희나한테 해준다고 했으면 피드백을 해줘야지. 아무 말 없으면 어떡해?
저의 핀잔에 말해주는 오빠의 이유가 가관이었습니다. 세상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세상에 그렇게 착하고 유머러스한 오빠가 양다리였대요. 오빠 20년 지기 친구라 오빠도 잘 안다 생각했는데 그 소식에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와, 진짜 무섭다. 준수 오빠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희나 소개팅 거는 서두르지 말자. 그렇게 희나 소개팅 이야기가 잊혀졌습니다. 그 이후로 물놀이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서 에어비앤비로 예약이 계속 이어졌고 저는 내부 청소나 이불 빨래 또는 손님 대접들을 하느라 정신 없었거든요. 오빠는 오빠대로 시내를 오가며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고 방문객들에게 때로는 동네 맛집 순방을 함께 알려주면서 여기 내려온 이후 가장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항상 어떤 일을 해야 한다 부담감이 느껴졌는데 숙박업이 잘 되니까 나름 편하다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독채이고 가격대가 있어서 번잡하고 힘들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시골이라 물가도 저렴해서 오히려 저축까지 가능할 정도였으니까요. 희나도 제가 요즘 바쁜 걸 아니까 자주 와서 도와주고 저도 섭섭치 않게 여러모로 챙겨주며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건 어느 순간 나의 착각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 이따 봐요. 그래, 이따 연락할게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일을 도와주고 집으로 가는 희나와 인사를 주고받는 오빠. 그런데 왜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죠? 생각보다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날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는데 그 말투가 미묘하게 귀에 거슬렸거든요. 오빠, 언제 희나랑 친해졌대? 무슨 소리야? 아니, 희나가 도와주고 집으로 갔는데 이따 보자고 하잖아. 둘이 뭐 약속 있어? 같은 공간에 있었고 서로의 업무를 보는 와중에 저도 모르는 일이 생기니 당연히 의심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런 적 없었고 연락을 주고받은 건 평소 저와 희나였기에 오빠랑 별도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의아하게 느껴졌었거든요. 아, 난 또 뭐라고. 희나 어머님이 새로운 빵 만드셨는데 맛 괜찮다고 시식해 볼 거냐고 아까 묻잖아. 그래서 주시면 감사히 먹어보겠다 했지? 조금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식은 늘 저에게 물어봤는데 말이에요. 그래? 신기하네. 지금까지는 늘 나한테 시식 물어보고 나랑 톡 주고받았는데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나? 안 그래도 아까 희나가 당신한테 할 말 있다 그랬는데 네가 이불 빨래한다고 시내 나갔을 때라서 나한테 대신 말한 거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일에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니까요. 내가 예민했나? 알았어. 그럼 이따 같이 가. 같이? 너는 시간 괜찮겠어? 오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따 차 타고 금방 가서 가져올게. 집에서 먹어보면 되는 거지 뭘 그래. 괜한 걱정했구나 싶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여서 힘들다고 흘렸는데 그 말을 기억하고 제 걱정을 해주는 오빠에게 한순간 의심을 한 게 조금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걸어가면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지만 차 타고 가면 5분 조금 넘게 걸리는 곳이라 잠깐 다녀오는 건 문제가 될 게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또 바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별다른 일이 아닐 수 있다. 내지는 내가 예민한 거다 생각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지만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오빠는 그 이야기 한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신제품이래. 거창하게 신제품이라고 알리는 것도 아니고 여름 한정 메뉴로 내놓으신 거라 하네. 단호박이 많은 동네니까 이걸 이용해 만들어 보셨다 해. 무언가 이상함을 눈치챘어요. 진성 씨가 가져온 빵은 이미 출시되어 판매가 되는 빵이었습니다. 이미 저도 먹어본 빵인데 진성 씨가 모를 일 없고
무언가 횡설수설 한다는 느낌을 받았죠. 기존에 있던 빵을 조금 다르게 하신 것 같아. 나는 먹어봐도 모르겠는데 차이점이 있다 하시더라고. 그날 이후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둘 사이를 유심히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건은 더 빠르게 터졌네요. 서울에서 부모님 도와주러 시골을 내려온 처녀가, 그러니까 희나가 임신을 했거든요. 좁은 시골이라 처녀가 입덧을 한다는 소식은 아무리 감추고 아닌 척 하려 해도 발빠르게 퍼졌습니다. 제 귀에도 들어왔고요. 걱정이 되기도 하고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희나가 예상 밖으로 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희나야, 몸은 괜찮아? 임신 초기에는 엄마가 잘 챙겨 먹어야 영양이 괜찮대. 괜찮아. 언니, 많이 놀랐지? 사실 놀라긴 놀랐는데 다 큰 성인이 그럴 수 있다 생각도 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떤 하저도 없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섣부르게 말할 수 없는 것, 그냥 하는 이야기로 듣기로 했어요. 처음엔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 생각해서 말하지 않았지. 전 남자친구처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 생각했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내 삶 속에 들어왔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나도 고민이네. 무언가 이상하긴 이상했습니다. 임신까지 했는데 상대방 눈치를 보고 있다니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나와 많이 다른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 내가 섣불리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지금 놓인 상황들도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있었습니다. 혹시 유부남이라서?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눈앞의 상상이 현실이 되면 그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거기까진 미처 생각이 안 났습니다. 항상 사연을 들으면서 어머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지만 상상과 실전은 생각보다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만약 정말 오빠랑 그런 일이 생긴 거라면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싶으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희나, 연락됐어? 아니, 전화 안 받아. 톡도 안 읽고. 경찰에서 뭐래?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대. 일단 실종 신고를 하긴 했는데 혹시 다른 맘 먹은 건 아닌지 걱정이네. 희나의 임신 소식이 온 마을에 퍼지고 대화를 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희나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처녀가 애를 뵌 채 사라졌으니 더 이상 알 것 없다, 세상을 떠난 거다 라는 추측도 난무했고 희나 부모님은 거의 반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저도 걱정은 되었지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는데 오빠는 달랐어요. 마치 자기 일이 된 것처럼 온 동네를 뒤지고 다니고 경찰서에 살다시피 했거든요. 그렇게 하루가 더 지났을까 희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희나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그냥 머리 좀 식힐 겸 외딴 곳에 혼자 있었어. 삶이라는 게 참 그렇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무언가 말을 더 이어가려는 찰나 오빠가 희나 팔을 낚아채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당황한 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이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이 오갔죠. 사실 그때 드는 생각은 하나였어요. 제발 아니길. 오빠, 아니라고 해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서도 전 오빠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워낙 커서 나가지 않아도 둘 대화가 들렸습니다. 희나야, 아이를 생각해야지.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귀를 막고 싶고 못 들은 척 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선명하게 둘 사이를 다 알아버렸죠. 오빠가 무책임한 말을 하는 거 너무 웃기다.
무책임한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나에게 그런 가식적인 이야기 말아줘.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잖아. 내가 다 해결하겠다고. 언니에게 말하는 것도 못해. 아이를 지우는 것도 반대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오빠 그거 알아? 희망 고문처럼 잔인한 거 없다는 거. 희망 고문. 그랬구나. 유부남을 사랑하고 임신하고 그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바람을 피고 잘못한 게 아닌 희망 고문이구나. 저도 모르게 그 단어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어줄래? 지금이라도 들어가 선화에게 다 말하고 너와 함께 산다고 하면 될까? 그걸 말이라고 해? 선화 언니가 받는 충격은 어떻게 할 건데?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 작정했어? 나쁜 사람? 가정 있는 남자를 사랑하고 아기를 가졌는데 이 상황에서 나쁘지 않다 말할 수 있을까? 그럼 대체 뭐가 나쁜 거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당황하고 있는데 오빠가 들어왔어요. 선아야, 미안해. 희나 뱃속의 아이, 내 아이야. 이 아이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아. 적절한 답을 찾고 있는데 나의 반응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오빠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에게 미안하다 생각해. 하지만 나 이제 너랑 지내는 것보다 희나랑 살고 싶어. 사실 희나 처음 본 순간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야기 듣고 저 사람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선을 넘은 건 나야. 사회 경험도 해보지 못한 너와 다르게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며 지냈던 일들이 마치 내 사회 초년생 시절이랑 겹쳐지면서 혼자 둘 수 없더라. 희나가 꼭 내 모습 같았거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모습이라니. 타인의 삶에서 자신을 투영하는 오빠도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런 오빠와 이런 일을 만든 희나도 제정신이 아니라 느껴졌어요.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 사이에는 아이가 없지만 희나 뱃속에는 내 아이가 있어. 책임져야 하는 게 분명하니까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들 수 없잖아. 이내 정신을 차리고 최대한 냉정하게 할 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그게 지금 나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혼을 한다고 해도 유책 배우자는 오빠이고 그걸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닌 듯해. 정신 차려. 나는 너에게 마음이 없어. 네가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고 해서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 이만 정리하고 집에서 나갔으면 해. 더 이상 그곳에서 이야기를 해봤자 저에게 이득될 거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이야기를 희나가 듣는 데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집으로 먼저 가 있겠다 했죠. 집으로 온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대응 방법이나 무엇이 생각난 것은 아니지만 아직 현실감으로 다가오지 않는 듯 했는데 생각보다 오빠는 빨리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하게 달라졌어요. 나는 내 마음 너에게 다 말했어. 마음 같아서는 꺼지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간 너와 지낸 시간을 보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다만 그냥 네가 정리하고 집에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야. 사람 마음이 변하는 거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남처럼 변한 오빠는 가끔 저에게 상스러운 욕을 하기도 하고 제 옷을 던지며 언제 나갈 거냐고 닥달하기도 했어요. 버티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생각에 며칠을 방에서 안 나오다가 조용히 짐을 싸고 서울 친정으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싸우는 것도 능사가 아닐 것 같았고 더 있다가 희나가 들어온다면 그 집에서 오빠가 나에게 하는 행동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죠. 엄마한테는 집 누수로 공사기간이 길어져 저는 불편하니 친정에 있고 오빠가 집수리를 하기로 했다고 둘러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렸을 수 있는데 한 번도 그랬던 적 없던 저라 더 이상 안 물어보시고 저는 그렇게 친정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시아버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는 것이 맞나 아닌가
잠시 고민을 하다 우선 받았어요. 선아야, 이야기 다 들었다. 내 미안하다. 내가 예전처럼 1년 안에 돌아왔으면 이 사단이 안 났을까? 다 내 탓인 것 같구나. 아버님은 이 상황에서도 제 걱정 그리고 자신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 번만 내려와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내려간다는 것이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다 했어요. 아가, 안다. 내 어찌 말을 하겠니? 네 엄마도 이 꼴 보기 싫다고 다시 요양원 들어갔다. 내 여기 있어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구나. 마지막 부탁이라 생각하고 짐 정리한다 생각하고 한 번만 얼굴 보며 이야기하자꾸나. 내가 정말 미안하다. 평생을 원양어선 타느라 자신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을 제게 주셨던 시아버지. 그런 아버님의 변화된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저로 인해 그랬다는 것이 늘 고마우셨던 어머님 생각을 하자 그동안 괜찮다 생각했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았는데 이대로 돌아서는 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내심 그동안 희나와 오빠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가볼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아버님이 계시다면 가볼 수 있겠다 싶어 심호흡을 하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모습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선아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되었었나 봐. 희나는 다 정리했어. 희나 뱃속에 있던 아이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거든. 결국 인연이 아니라 생각해. 내 인연은 넌데 내가 잠시 한눈 팔았다 생각하면 안 될까? 앞으로 평생 잘할게. 제가 올라간 이후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입덧이 심해지고 거의 먹지 못한 채 지냈다 해요. 그러다 부모님 가게 일이 바빠졌는데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해도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 잡생각이 든다며 주변 사람들의 걱정을 만료하고 무리하더니 결국 하혈을 심하게 하며 쓰러졌다 합니다. 평소 체력도 약했는데 마음고생도 심하고 입덧으로 영양 섭취도 좋지 못해 임신 초기 안정기에 접어들기도 전에 복합적인 상황으로 결국 아기는 하늘나라로 가게 된 것이죠. 오빠에게 희나 소식을 들으니 이상하게 희나에게 조금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씁쓸한 웃음이 났어요. 선아야,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나도 아빠한테 혼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것, 네가 나와 우리 집에 잘한 거 모두 떠올리며 반성했어. 이제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야. 오빠는 희나 이야기를 저에게 전할 때처럼 저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듯 자기 말을 또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봐도 뻔하다 싶을 정도로 아버님께 맞아서 얼굴이며 팔다리며 멍퉁성이가 된 채 나에게 울먹이며 미안하다고 말하는 오빠. 항상 머릿속에 그려왔던 수많은 이야기 중 한 장면인데 막상 눈앞에 펼쳐지니 담담해졌습니다. 아, 이 사람도 결국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남자들이랑 똑같구나 싶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님 걱정이 되었어요. 항상 아빠의 롤모델이 필요한 시기에 배 타고 나가서 1년씩 안 들어오니 반듯하게 자랐어도 어딘가 잘못되지 않을까, 혹시 잘못 크지 않았을까 항상 마음을 쓰셨거든요. 어쩌면 이 일들이 아버님은 자책으로 스스로를 죄어올 수 있다 생각하니 안쓰러움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떤 대꾸도 못하고 어이도 없고 아버님이 안쓰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아버님이 나오셨습니다. 선아야, 그럴 것 없다. 너 이혼해라. 이 못난 시애비를 용서해다오. 아직도 저놈은 정신 못 차리고 널 볼 면목이 없구나. 힘든 걸음 와줘서 고맙다. 말씀하시면서 웬 통장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이건 그가 내가 모은 돈이다. 진성이 저놈 어릴 땐 많이 벌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는 돈도 없었지만 저놈이 사회생활하게 되면서 나도 선장이 되고 네 엄마도 요양원에서 지내다 보니 돈 쓸 데가 없어 이렇게 모으게 되었구나. 이거 너 줄 테니 이혼해서 너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라. 생각지도 못한 아버님의 통장에 적절한 대꾸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동안의 고마움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한 미안함의 표현이라며 간곡히 받아줄 것을 원하셨어요. 아니 아빠, 무슨 소리야? 그 돈을 왜 선화에게 줘? 나 줘도 모자랄 판국에. 그래 선아야, 우리 이 돈으로 새로 시작하자. 오빠는 아버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혼자만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이런 진취적인 생각들이 듬직하다 느껴졌는데 이제 보니 상황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철부지 같아 보였어요.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 이놈, 그 입 안 다물어? 선아야, 이 돈으로 너 하고 싶은 창업이든 그냥 몇 년 놀고 먹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상간녀 소송도 해서 그 희 무시기한테도 위자료 다 챙겨받아라. 이혼을 못할 것 같아서 오빠를 믿고 싶었던 저는 든든한 시아버님의 지원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의 모습을 보고 나니 그동안의 믿음, 신뢰, 사랑 모든 것이 깨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상간녀 소송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건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아버님께 든든하게 받은 지원금이 있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희나에 대한 정도 있고 희나도 이번 기회에 배울 점이 많았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부모님은 저희가 새로 지은 집을 처분하고 그중 일부를 오빠에게 주고 자식 없는 셈 칠 테니 평생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마음이 간다면 종종 잘 살고 있다는 문자 하나만 보내주면 고맙겠다 하셨는데 가끔 찾아뵈면서 딸도 며느리도 아닌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그런 시부모님을 아직 만나는 제가 신기하대요. 남편한테 정 떨어지면 시부 시모도 안 보고 싶다는데 그 집에 가서 밥이 먹고 싶냐 묻곤 합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은 든든한 지원자를 만난 느낌이에요. 아빠의 부재가 늘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남아 있었는데 결혼하고 시아버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오빠가 희나와 그런 관계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 중에는 은연중에 아버님에 대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다 지나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다 털어놓지 못했는데 이렇게 다 털어놓으니 속이 다 시원해졌어요. 누군가를 붙잡고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의외로 담담하게 써내려가다 보니 제3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조금 멀리서 보는 느낌입니다. 왜 사연을 쓰나 들으면서도 늘 궁금했는데 막상 제가 겪어보니 알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귀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실 하나로도 많은 위안, 힐링이에요. 다음엔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고 싶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